일단은 상속이 뭐냐, 상속. 우리가 상속세 할 때 상속,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 할 때 상속, 또는 상속 증여할 때 상속, 이 상속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10쪽의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상속의 의의가 나옵니다. 의.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욕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제가 참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화면을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상속세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속세 신고한다고 해서 이제 고객분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이 순서대로 제가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일을 해요.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오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부분 오시면 대부분 사망하고 나서 오시잖아요. 어제 돌아가셨다. 며칠 전에 장례 치렀다. 뭐 49제 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장례를 치르고 또는 제일 먼저 사망 신고를 하였는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 신고를 하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실 때 사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할까요 말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망 신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망 신고는 사실 어차피 이미 사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신고만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상속세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은 즉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그런 그 기간에 상속 절세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이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거든요. 대부분이 상속세 파악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금융 자료가 싹 다 닫혀요. 스톱이 돼요. 피상속에. 그러게 되면은 어제도 오신 분이 한번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재산을 한 긴 시가로 부동산은 한 186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채무가 32억이 있더라. 채무가. 그 채무가 32억이 있으면은 딱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게 되면 아직 안 해. 그 사람 사망 신고를 안 했어요. 사망 신고를 하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게 되면은 32억에 대한 대출이 딱 그게 이제 그 대출 이자가 딱 그 연체가 돼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딱 대출 이자가 이제 수업이 되잖아.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강제적으로 이 채무도 대출도 승계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이게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고액의 채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대출이 있는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좀 이 방안을 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야만 딱 이게 스톱이 되면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법정 상속인을 확인하시고 이제 다 이걸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공동 상속이 누구일 것인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일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 재산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죠, 그죠?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대부분이 알아요, 본인들이. 알지만은 저는 늘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라고 해요. 왜? 피상속인이 7, 80년 보통 우리 8, 90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그 살아생전에 본인도 몰라요. 땅이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땅도 있고 또 예금, 특히 예금. 이번에 저희도 해보니까 저기 뭐죠? 그 구리에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천안아산에 긴시가가 2억짜리가 턱 빠져 있는 거예요. 긴시가 2억짜리가 임야가. 그 시세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억도 이상이 갈 것 같아요.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상속인들도. 이제 그런 것처럼 꼭 확인해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상속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또는 한정 승인을 받을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났잖아. 그죠? 내가 받을 거 다 결정이 끝나고 상속인도 확인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상속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상속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할 때도 이해관계가 전부 다 우리가 일치가 된다고 하면은 이해관계 일치가 된다면은 누가 재산 어떻게 받든 간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내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재산 분할도 하고 협의 분할서도 작성하고 그다음 상속 등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득세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거 우리가 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 신고서, 이게 동사무소 사망 신고서 있어, 그죠? 사망 신고서 했는데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사망 신고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망 신고 하나로서 그분은 사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동시에 보통은 동사무소 가면 사망 신고서 하면 신고 접수하면은 옆에 직원이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신청하시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속,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민법과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이 사망을 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 즉 재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피상속이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속해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상속인에 승계되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 해요. 상속되고, 그리고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고 했잖아요. 이 권리라는 것은 부동산, 예금 이런 것들, 적극적 재산을 말하는 거고, 의무는 뭘까요? 그 반면에 채무, 우리 대출금 이런 거죠. 보증금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 부담부 유정이 있는 경우 그런 유정, 부담부 유정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의무를 이제 포괄적 승계하는 겁니다. 다만 일시에 전속된 권리는 제한다. 우리가 일시에 전속된 권리는 제외한다는 것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세무사 같은 경우 세무사 자격증 또는 나중에 그 제가 한번 할 텐데 합의 우리 부동산 같은 합의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합의에 따른 그런 받을 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시에 전속된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교재로 가게 되면 이번에 상속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상속 시점이 언제인가? 13쪽에 가게 되면은 상속 시점. 우리가 이제 사망해야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상속 개시되면 상속이 일어나는데 상속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 상속 개시 시점이 그것이 13쪽에 있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은 상속 개시 원인은 뭡니까? 사망이죠. 피상속 사망해야만 상속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상속의 개시 원인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 시점. 우리가 보통 언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언제 돌아가셨지만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상속 개시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망 원인에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은 다르다. 첫째 양갈류 1번. 자연적인 사망인 경우는 사망 시점 언제로 볼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아마 거의 99%가 대부분의 자연적인 사망에 해당될 거예요. 자연적 사망이라는 것은 병으로 사망하든 아니면 노화로 사망하다, 고령으로, 또는 이제 이런 경우는 다 그 사고사로 사망하든 간에 다 자연적인 사망이 들어가요. 그럼 이때 그 피상속이 사망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겁니다. 뭐 학술적인 의미로서는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 사망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점을 보면 될까요? 다만 사망 신고에 첨부되는 의사의 뭐라고요? 사망 진단서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 시기를 판단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우리가 상담을 하고 상속 신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요. 우리가 납세자 자료를 요구할 때 뭘 요구를 하나요? 사망 진단서.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본 증명서. 그래서 여러분 기본 증명서 한번 떼보셨어요? 기본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은 홍길동이가 언제 출생을 해서 언제 사망했다. 그게 이제 기본 증명서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딱 등재가 다 돼요. 등재가 되는 거 보면은 사망, 연, 월, 일, 시, 분까지 표시가 돼요. 분까지. 그래서 그 시점에 분.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오늘 9시 뭐 10분이라 하면은 10분에 사망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 여러분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면은 금융자료를 받아보잖아. 그죠? 금융자료를. 근데 딱 사망되고 나면은 막 돈이 막 인출이 막 돼요. 사망 신고하기 막 인출이 되죠. 바로 사망하고 나서 바로 직후 장례식도 안 치르고 그냥 금방 돌아가셨는데 막 근데 시댁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 그 돈은 무슨 세금이 될까요? 무슨 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상속 과세가 되는 거죠. 왜? 사망 이후에 인출된 걸 아무리 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망 시점에 이미 그 재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망 직전에. 사망이 꼭 사망하는데 바로 1시간 전 또는 몇 분 전에 막 돈이 또 인출돼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무슨 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예금 인출액, 예금 인출액. 근데 이번에 중부청에 조사를 들어갔더니, 우리 중부청에 지금 상조사를 봤는데, 그분도 바로 당일날, 바로 직전 오후에 돌아가서 오전에 막 1,200만 원 쭉 빠진 거예요. 100만 원씩 해서 1,200을 뺀 거예요. 그래 뺐더니 어떻게 아까 바로 1시간 후에 돌아가신 분 어떻게 그게 병원에 아니 은행 가서 그거를 1,200을 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추정이 아니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냥 현금으로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걸로 2번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뭐 1%도 해당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제 고객분이 실종선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실종선고 그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법에 있으니까. 실종 선고라는 것은 이번에도 뭐 중동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냥 미사일 하나 탁 쏘면은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우리가 가족 있다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도 단 1초라도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단 1초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시 사망이고, 그래서 이 실종 선고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단은 건물이 막 무너지니까 시신이 확인 안 되는 거예요. 시신이 확인 안 되면은 일단은 돌아가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시신이 확인 안 되는 경우는 실종자로 분류가 돼요. 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시신이 확인되면 그때는 사망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근데 시신이 영원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시신 확인 안 되는 그 정도로 뭐 이런 있을 수도 있고 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 버리면 시신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종 선고를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해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은 실종 선고를 받아야만 그 사람은 사망한 거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종 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그 사람 생존자예요, 생존자. 생존자 해당. 실종자로 분류가 되고 아직 이제 실종 선고를 받지 않으면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아야만 가정법원 가서 그 사람 비로소 어떻게 사망한 걸로 간주가 돼서 그 사람은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상으로는 실종 선고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으로는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 법에 그 내용도 있지만은 일반 실종은 1년. 딱 실종이 되고 나서 만약에 미사일 턱 떨어졌다. 아니 홍수가 발생됐다. 딱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실종 선고만 받으면 그 사람은 1년 딱 되는 시점에 사망한 걸 보고 그냥 일반 실종이에요. 그냥 치매가 되는데 이제 치매로서 가출이 되는데 어디 가는지 없어. 계속 확인을 못 해요. 가출돼 실종이 돼버리는 그런 거는 5년이에요. 5년. 이해되셨죠?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가게 되면 양갈로 5번 동시사망. 이것도 실무적으로 참 많이 발생돼요. 이번에처럼 우리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그대로 덮여버리잖아. 다. 이제 그런 경우예요. 부부가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산사태가 나서. 이런 경우는 부부가 다 사망을 해버렸죠. 그죠?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 조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속이 일어나면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직 부인이 살아있잖아. 그죠? 생존하고 있으면은 남편의 상속세 계산할 때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가능하죠. 그 다음 이 재산은 우리가 남편이 남긴 재산은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공동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동시 사망한 경우 다 같이 사망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둘째 줄에 가게 되면은 양갈로 5번 둘째 줄에 다만이죠. 다만. 동시 사망 추정은 사망 선후가 증명된 경우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 돼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 사망 추정을 받으면은 동시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가 그냥 다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배우자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공제 받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재산이 이쪽으로 갔다가 자녀들한테 오는데 이거 동시 사망한 경우는 각각 상속 계산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각각 상속 계산된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만 동시 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 좀비속 관계인 경우는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섭 상속을 인정하기 위한 거예요. 대섭 상속. 그 대섭 상속은 뭐냐면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속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사람 먼저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 것을 대섭 상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망한 동시 사망한 그 직계 비속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새 이제 사고사라든지 또 이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사고가 많잖아요.
사고사로 이렇게 동시 사망이 많아서 요 정도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15쪽에 가게 되면은 상속인 범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속인의 범위. 그러면 돌아가셨잖아, 아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그거예요. 누가 받을 것인지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상속인 범위는 16쪽에 가게 되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상속인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피상속의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인의 관계 혈족, 배우자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 범위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 제가 띄워놨죠. 화면 보시면은 피상속이 있으면은 일단은 상속인은 피상속 기준으로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의 관계 혈족이 이게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래 상속 범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다 공동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 또 순위가 있는 겁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순위를 한번 보면 16쪽에 보면은 양갈로 가. 1순위가 누굽니까? 직계 비속.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아마 여러분 상속이 나면 대부분 1순위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다. 우리가 피상속 기준은 밑으로죠. 밑으로. 자녀, 손자녀가 원칙이 되는 거죠. 원칙은. 하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다. 여기서 직계 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의미하고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의미하고 됐거든요. 자연혈족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생자죠. 친생자. 피상속이 그냥 낳은 사람이지. 이 부부가 낳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야. 친생자는. 그 다음에 법정혈족은 뭡니까? 양자. 이 사람이 이 피상속인이 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입양을 한 거죠. 본인이. 입양을 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많다. 그렇죠? 즉 자녀는 내가 낳은 자식이거나 내가 입양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또 둘째로 보면은 혼인 중에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그다음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고 촌수가 같으면 동순이 상속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이 된다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상속이 직계 비속이 1순위잖아. 그죠? 동순위 상속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촌수가 어떻습니까? 자녀도 있고 손자녀가 있으면은 촌수가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누가 되나요? 자녀가 되는 거죠. 왜? 자녀와 피상속이 몇 촌가? 1촌가. 그 다음에 손자녀 관계는 몇 촌가? 2촌가. 그래서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된다. 어떤 분들은 공동상속되는 걸 이렇게 직계비속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하면 그때서는 뭡니까? 손자가 그때 상속이 되겠죠. 그죠?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다 돌아가신 경우, 손자만 있는 경우는, 그때는, 물론, 손자가 이제 이제 상속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6쪽에 다만,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친양자로 입적된 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므로 친부모의 관계는 단절되고 친부모에 대한 상속은 없다 됐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그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녀가 친생자가 맞아요. 피상속 친생자가 맞아요. 맞지만 이 자녀 내가 낳긴 낳지만 이 자녀가 다른 가정에 입양을 가버린 거야. 입양을 다른 가정에. 만약 B라는 사람이 다른 가정에, 옛날에는 왜 그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 그죠? 우리가 특히 큰 집에 보통 아들이 없으면은 둘째 집에 있는 아들을 그쪽 양자를 많이 보냈잖아요. 양자를 보내버린 거죠. 근데 양자를 보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양자로 보내는 방법, 하나는 친양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 양자로 만약 이 사람이 B가 다른 가정에 일반 양자로 갔다 하면은 이 B는 피상속에는 여전히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하지만 B가 다른 가정에 친양자로 가버린 거예요. 친양자로 가버리면은 그때는 이 피상속 사망에서 이 B는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친양자로 입적된 자는 양부모 혼인 중에 출생자가 그 사람의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친부모 나를 낳아준 실제 부모는 그거는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요거 이제 다 나중에 보내드리라고 제가 할게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필요하신 거 출력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다른 건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친양자, 일반 양자는 여기 보면은 친부모, 양부모 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친양자로 간 경우는 이 경우는 친부모, 양부모 전부 다 친부모에 대해서는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있지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 여기 요거예요. 그게 차이점,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뭐 입양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친족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그래서 이 다른 가정의 친양자로 입양된 실제 내 친생자는 그래서 우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친족 관계를 세법상으로 친족 관계 해당이 돼요. 친족 관계.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에요. 친족 관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가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 여기 보면 있죠. 국제기본법 시행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가정의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이라든지 그 배우자, 직계비속은 친족 관계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낳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7쪽의 양걸로 이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번에 보면은 이 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 예. 직계존속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순위를 직계존속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 조부모가 되지만은 그때는 부모, 조부모 있지만은 천수가 가까운 부모가 선순위 상속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모가 되는 경우는 이제 직계비속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직계비속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녀가 없다는 뜻이죠.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이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구하라라는 이 구하라법이라 유명하잖아. 그죠? 구하라가 미혼인데 당연히 자녀가 없죠. 미혼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또 없죠. 그죠? 그래서 구하라가 사망했을 때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상속을 주장했잖아. 유명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이유는 이순위가 자녀가 없고 빗속이 없고 배우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순위라서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이순위에 보면은 내가 부양을 안 했으니까 이순위 상속권을 박탈한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 그죠?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당연히 이 생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50년 넘게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아들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민법이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권리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구하라법 해서 이걸 뭐 제한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구하라법에서 이게 보시면은 구하라법은 아니지만 결국 여기서 나중에 원래 부모가 이제 여기는 구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 있었거든요. 그럼 공동상속이 되는 거잖아. 공동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속이 일어나는 게 보시면 6대 4로 일어났죠. 6대 4 이해되시죠? 그럼 6대 4인데 왜 10%가 더 가져갔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원래 50대 5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6을 가져갔어요. 10을 더 가져갔어요. 이유는 좀 있으면 하겠지만은 기여분을 인정한 게 기여분. 아버지가 계속 케어를 했잖아요. 우리 구하라를. 어머니는 부양을 안 하고. 그래서 6대 4로 이렇게 이제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요새는 제가 일을 해보면은 상속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단 뭐 매덕이라 하더라도 누가 상속 받을 것인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의 권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다 보시면은 삼순위,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됩니다. 형제자매. 이거는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요새는 이제 형제자매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미혼인 자녀들이, 미혼인 사람이 결혼 안 하고 미혼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사망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 자매가 아니면은 조카들, 삼촌, 이게 이제 사순위 넘어가는 거 18쪽 한번 가볼까요? 양갈로 다 보면은 사순위, 사촌인의 반기 혈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이 이제 반기 혈족이 되는데, 여기는 사촌인의 반기 혈족이지만은 이거는 3촌부터 4촌이 되는 겁니다. 3촌부터 4촌. 그래서 이거 3촌, 4촌이 되면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외삼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촌부터 4촌. 이것도 마찬가지 총수가 빠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갈로 마에 보시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 상속인.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인. 되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는 근데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 단독 상속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 상속이 1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와도 공동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라는 거는 항상 결국 뭡니까? 2순위까지는 항상 같은 공동 상속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 배우자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여기 보면 배우자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 법률론 관계에 있는 세제주로 말한다. 그 세제주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 배우자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론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이거는 우리 그 세법에서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우리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는 말 나오잖아요. 전부 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전부 다 그 법률혼 관계, 가족관계 등록부 딱 되면 배우자 등재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는 상속권 자체는 없어, 상속권. 하지만 제가 화면을 띄워놨지만 이것처럼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를 하더라도 연금 수급권이 연금,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 부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이 같이 계속 살았죠. 그래서 연금 수급권이 이제 피상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피상수 사망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이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 아니면 사립학교 연금 수급권, 또는 뭐 여러 가지 연금이 있잖아요. 우리 군인연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각종 연금은, 이거는, 어떤 생계를, 남아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는 수급권을 가지게 해줘요. 수급권은. 상속은 못 받지만, 재산 상속 못 받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바. 이번에는 특별연고자입니다. 특별연고자. 이 특별연고자는 사순위까지 없는 경우입니다. 사순위까지 우리가 상속이 없는 경우는 특별연고자로서 이때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가 누가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까처럼 이런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 아무 가족, 사촌인네까지 아무 가족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사실혼 관계 유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특별연고자로서 분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순위까지 없는 경우입니다. 어저께 전화 하나 우리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할머니를 하더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냥 그 혈혈단신 어떤 고아인 할머니였던 거예요. 고아인 할머니였는데 이 할아버지랑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본인의 할아버지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사촌이나 아무도 없죠. 그죠?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분 보니까 그분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와 사실혼 관계 유지하던 사실혼 관계는 아닌데 사실은 약간 세컨드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가지는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촌인의 반기 혈족까지 없으면은 특별 연고자로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사촌인의 반기 혈족까지도 없고 특별 연고자도 없다고 하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거는 재산 어디로 갈까요? 20쪽에 가게 되면 국가로 가는 겁니다. 국가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습 상속으로 가겠습니다. 6쪽에. 대습 상속은 이것도 요즘은 제가 일을 해보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한 5, 60% 이상이 대습 상속 꼭 껴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자녀가 많은데 요즘 사고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자녀에서 꼭 한 명이 먼저 사망하거나 또 요새는 피상속일이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요새 오래 사다 보니까 자녀들 생명이 짧아서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습 상속이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50%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습 상속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된 상속이 될 직계비속, 그 다음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는 그때는 결격자가 된 경우는 결정된 경우는 그의 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 간의 친생자가 맞아요. 이 피상 친생자가 맞는 거 C가. 근데 친생자가 먼저 사망해버린 거 사고사로. 먼저. 아니면 피상속에 막 100살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80세 사망해버린 거죠.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 C가 먼저 사망했는데 원래는 재산이 이렇게 와서 또 밑에 자녀 손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C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C의 배우자나 C의 어떤 자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C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습상속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은 그거 보면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이 돼요.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예를 들어서 피상속이 사망했다고 하면은 그때 대습상속 인정되는 경우는
여기 직계 빗속이 먼저 사망하거나 형제가 먼저 사망한 경우만 인정이 되지 직계 손속이 먼저 사망했다 아니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 해서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속상속 인정되지 않고 여기 직계 빗속과 형제자매까지만 되는 겁니다. 사촌 이내 반계 혈족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습상속은 이것도 사실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직계 빗속과 형제자매까지만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23쪽에 가게 되면 상속의 결격, 상속 결격입니다. 이게 결격도 그 바로 위에 보면 양글로 4번 하고 넘어갈게요. 23쪽 양글로 4번 대습상속 효과는 대습자는 피대습자 즉 아까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비속을 말하는 겁니다. 대습자는 피대습자 먼저 사망한 사람 피대습자거든요. 그 사람의 예정돼 있던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 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상속의 결격. 이걸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마 이거 보셨죠? 이런 것들. 이런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저는 뭐 저희들 세대는 이 세상을 뜨뜻하게 한 사건이라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를 살해한 경우죠. 살해한 경우는 이제 이거는 아무리 자기 부모가 수백억, 이게 100억 자산가잖아요. 그죠? 100억 자산가의 부모님이 자기가 살해해버린 거죠. 그럼 100억 자산이 원래는 자기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속권이 어떻게 된다? 박탈당한다. 그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양갈로 2번. 피상속인에 대한 부덕행위와 아까 여기서 부모가 되는 거죠. 피상속에 대한 부덕행위와 피상속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다 되고 결격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아예 상속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장 기억하셔야겠 동그라미 1번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를 살해해서 그 재산 상속됐지만 자기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박탈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4쪽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상속을 박탈당하지만, 자기 부모를 살해한 이 사람은 상속 박탈당하지만, 다만 대습상속이 돼요, 대습상속. 자기에게 배우자나 자기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부모 재산 상속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장애인인 자기 동생을 휠체어 타고 있는 동생을 한강에 밀어버려가지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것도 자기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장애인 동생을 그냥 한강 밀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이 되는데 이제 그런 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다 여기 이제 결국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속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게 애써 살해를 했지만 결국 자기한테는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게 상속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25쪽에 가겠습니다. 25쪽에. 그 다음에 상속분. 그러면 상속분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제가 상속 신고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보면은 피상속이 누구인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속에 신고할 때 기본서로 저는 들어가거든요. 제일 먼저 이게 들어가요. 요거 딱 보고서처럼 딱 작성해 들어가는 보면은 누굽니까? 피상속이 누구인지,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상속 개시지는 어느인지, 그 다음에 상속 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상속인은 누구인지, 상속인 보면은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이 쫙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밑에 보시면 기본 증명서를 첨부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협의분할을 딱 첨부하시면은 여러분 일건 서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건 서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청할 때 이런 서류를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상속분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공동상속이 이 사람들 다 공동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상속분이 얼마인가? 요거는 상속분은 26쪽에 가게 되면은 지정상속분이라 해서 지정상속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26쪽에 있습니다. 지정상속분 해서 피상속인이 이 돌아가신 분이 우리 그 배우자한테는 뭐 40%를 주고 아니면 자녀 누구한테는 20%를 주고 이렇게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유언. 소위 말하는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유언장이 작성해서 그 유언장에 의해서 지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할 수도 있고 근데 유언장이 대부분이 거의 제가 해보면은 확률적으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언장 작성하는 게 거의 희박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유언장 작성 안 해요. 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속 시끄럽게 유언장 작성해서 자녀들 간에 살아생전에 막 다툼이 있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 안 해요. 하지만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게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없는 경우는 3번. 그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법정상소본. 여러분들 법정상소본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법정상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요거는 법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적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 우선 적용되지 없을 때는 그 상속분은 민법 청구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고 똑같다는 거죠. 111, 우리가 n분의 1을 하잖아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하고 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는 존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한번 가보시면 27쪽도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자. 화면은 27쪽에 있긴 하지만 그거는 7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될 거예요. 상속인들이. 그래서 장남, 장녀, 배우자 이렇게 있는 경우는 1이 되고 배우자만 5화를 가산하게 되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 상속집이 어떻게 됩니까? 1.5를 다 더하면 3.5가 되고 3.5분의 1.5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 자녀들은 3.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장남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5분의 1, 2.5분의 1.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거는 법정 상속분은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상속분이 법정 지분 몇 프로인지 얼마가 되는지 금방 계산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